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자 액정에 뜬 발신자 제한 표시가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감출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들은 내일까지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병실에 있는 동생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돈을 구하겠다고 사정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병원 로비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유라는 창백해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유라는 재벌가 집안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서연의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자신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삼촌인 강태주가 집안 어르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이고 단지 호적에 올릴 배우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라는 말끝을 흐렸다. 서연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유라는 삼촌이 상당한 위자료와 생활비를 약속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서연은 친구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귀가 솔깃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낯선 남자와의 결혼을 돈과 맞바꾸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동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유라에게 그 삼촌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유라는 자신의 삼촌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워낙 과묵하고 사적인 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가족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옥 같은 빚더미에서 벗어나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검은색 고층 빌딩의 최상층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사무실은 거대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짙은 회색 톤의 인테리어는 차갑고 삭막했으며 벽면을 가득 채운 추상화들은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만으로도 서연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말았다. 강태주는 유라가 묘사했던 평범한 사업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를 연상케 했고 잘 정돈된 수트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서연을 인격체가 아닌 가치를 매겨야 할 물건처럼 훑어보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계약서에 가까운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계약 조건을 설명했다. 기간은 2년이며 그동안 서연은 그의 아내로서 완벽하게 연기해야 하고 사적인 질문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내용을 훑어보았다. 불공정하고 모욕적인 조항들이 가득했지만 마지막 장에 적힌 금액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태주는 서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여자들을 숱하게 봐왔고 서연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단정짓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사랑 따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니 그저 조용히 입 다물고 인형처럼 있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차갑게 내뱉었다. 서연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태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했다. 동생의 병원비와 빚을 갚아주는 것 외에도 동생이 완치될 때까지 최상의 의료 지원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태주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보통의 여자들은 그의 기에 눌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비굴하게 아양을 떨기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서연의 요구를 수락했다. 태주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한 뒤 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펜 끝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계약이 성사되자 태주는 비로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며 차가운 물 한 잔을 내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통보했다.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 치러질 것이며 식을 올리는 즉시 그의 저택으로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지시를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서연의 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든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평범한 사업가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려 블라우스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건 도박이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선택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은 우산을 펼치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사무실 안에서 느꼈던 섬뜩한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태주라는 남자의 강렬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연은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내일이면 그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었다. 한편 사무실에 남은 강태주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짧고 간결한 명령어로 결혼 준비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전화를 끄는 그는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탄창을 확인했다. 차가운 금속성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는 서연이 방금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모품에 불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었다. 태주는 권총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며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이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낡고 좁은 자취방 곳곳에는 그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미술 도구들과 복원 작업을 위해 모아둔 자료들을 상자에 담으며 그녀는 지난날의 추억을 정리했다 가난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녀는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강태주라는 미지의 남자와 그의 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불을 껐다. 어둠이 그녀를 삼키듯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심을 벗어난 차량은 한참을 달려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으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차원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차 뒷좌석에 앉아 차갑게 식은 손을 맞잡으며 불안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졌다. 유라가 말했던 조촐한 가족 모임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차량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정문 앞을 지키는 경호원들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이곳이 신혼집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턱 막혀왔다. 대기실로 안내받은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지만 그 모습이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값비싼 실크와 정교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휘감은 구속복처럼 무거웠고 창백한 얼굴은 신부의 설렘보다는 사형수의 비장함에 가까웠다. 곁을 지키던 한유라. 역시 평소의 발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라는 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서연은 그런 친구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동생을 위한 선택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대기실 문을 열고 서연을 안내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기이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태주의 가족이나 친지라기보다는 조직적인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처럼 보였다. 그들의 덩치는 하나같이 위압적이었고 양복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문신이나 얼굴에 남은 흉터들은 평범한 사업가 집안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연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예식장은 저택 내부의 거대한 홀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꽃 장식이나 화려한 조명 대신 엄숙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단상 앞에 서 있는 강태주는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으며 서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주례를 맡은 노인조차 태주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랑의 서약은 생략되었고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태주의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전해져 오는 한기에 몸서리쳤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라기보다는 서늘한 금속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축제 분위기보다는 긴장감이 감도는 회담장 같았다. 태주는 술잔을 입에 대지 않은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연회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고 하객들 역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않았다. 서연은 태주의 옆에 앉아 음식을 깨작거릴 뿐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며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순식간에 자욱한 연막탄, 연기가 실내를 뒤덮었고 곳곳에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강태주였다. 그는 서연을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고 동시에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태주를 올려다보았다. 연기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며 단상을 향해 돌진해왔다. 태주의 부하들로 보이는 하객들이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시작하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성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서연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만 태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태주는 서연에게 꼼짝 말고 있으라는 짧은 명령을 남기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달려드는 괴한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은 뒤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동작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연은 테이블 아래 웅크린 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녀가 알던 무역회사 대표 강태주는 그곳에 없었다.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해온 훈련된 살인 기계이자 전쟁터의 지휘관이었다. 괴한들이 쓰러질 때마다 튀는 붉은 피가 태주의 얼굴과 턱시도를 적셨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괴한 중 한 명이 태주의 빈틈을 노리고 뒤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태주는 이미 그 기척을 감지한 듯했다. 그는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괴한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비틀어 뼈를 부러뜨렸다. 괴한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확인 사살까지 마쳤다. 그 잔혹함과 효율성은 서연을 공포의 밑바닥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태주는 주변의 적들을 모두 제압한 뒤에도 경계 태세를 풀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마지막 남은 괴한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서연이 숨어있는 테이블 쪽으로 기어왔다. 그는 품에서 수류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꺼내려 했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태주가 짐승처럼 도약하여 괴한의 손목을 밟아 으스러뜨렸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물었지만 괴한이 대답 대신 침을 뱉자 망설임 없이 그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괴한의 몸이 축 늘어졌고 서연은 튀어오른 피를 뒤집어 쓴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하얀 웨딩드레스 위로 붉은 선혈이 흩뿌려진 모습은 기괴하고 처참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의 부하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시체를 치우고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능숙한 태도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피 묻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피가 조명 아래서 번들거렸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를 피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태주는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 사람을 죽일 때와 똑같이 차갑고 고요해서 서연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태주는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턱을 잡아 들어 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느냐고 나직하게 물었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당신 정체가 뭐냐고 겨우 물었다. 태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진짜 직업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뒷세계를 지배하는 백호파의 수장이자 어둠의 질서를 관장하는 보스라고 말했다. 무역회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며 오늘 결혼식은 적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미끼이자 선전포고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 당신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 백호파 보스의 아내로서 적들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되었다고 경고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아내의 역할은 단순히 집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과 칼날을 견뎌내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태주는 서연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엄지로 거칠게 닦아내며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저택을 나가는 순간 그녀는 적들에 의해 납치되거나 살해당할 것이며 그녀의 가족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임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태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그녀는 자신이 친구와 이 남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반항은 아무것도 없었다. 태주는 멍하니 앉아있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부하들에게 그녀를 방으로 모시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보자 태주는 여전히 시체들이 널브러진 현장 한가운데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욕실로 들어가 미친 듯이 몸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붉게 달구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든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드레스에 묻었던 피는 씻겨 내려갔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사륙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공포와 충격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동생 민우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욕실을 나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고 밖에서 잠그는 구조라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침대 협탁 위에는 태주가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새 옷과 구급상자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주라는 남자와 백호파,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적들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흩어지는 정신을 다잡았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다시 고요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다. 태주는 늦은 시간까지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내다보며 어둠 속에 숨겨진 감시자들을 느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묘한 오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태주가 피냄새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씻고 나온 듯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아직 안 잤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노려보았다. 태주는 비웃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일상이 될 테니 적응하는 게 좋을 거라고 비꼬았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왜 하필 자신이었냐고. 돈이면 어떤 여자든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을 끌어들였냐고 따져 물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배경도 힘도 없기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장 필사적일 수 있다고. 그리고 너의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말문이 막혔다. 태주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태주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녀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이제부터 시작될 결혼 생활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강태주라는 위험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백호파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비록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가 올 것이라 믿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결혼식 날의 악몽 같은 사건 이후 이서연의 삶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그녀가 머무는 저택은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저택의 모든 출입구는 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서연이 갈 수 있는 곳은 침실과 거실, 그리고 작은 정원뿐이었다. 외부와의 연락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인터넷 사용조차 제한되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막히는 고립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를 감시하는 시선들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그 시선 속에서 서연은 점점 메말라가는 화초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서연을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피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했다. 두 사람은 넓은 식탁에서 가끔 마주치기도 했지만 오가는 대화는 전무했다. 태주는 서연이 밥을 먹든 굶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고 서연 역시 그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아 침묵만을 지켰다. 하지만 서연은 무력하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만 태주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나마 보장된 동생의 안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서연은 저택 내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저택 곳곳에는 태주가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부터 고풍스러운 도자기까지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컬렉션이었다. 하지만 전문가인 서연의 눈에 그 작품들은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것들은 순수한 감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과시용이나 투자의 수단처럼 차갑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복도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먼지를 털어내거나 비뚤어진 액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삼았다. 그것만이 그녀가 이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의 거실이 평소와 달리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커다란 나무 상자들을 낑낑대며 안으로 옮기고 있었고 태주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냉철하던 태주의 눈빛에 약간의 기대감이 서려 있는 것을 본 서연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2층 난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고색창연한 백자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아한 곡선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백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건임이 분명해 보였다. 주변에 있던 간부급 조직원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태주에게 아부 섞인 찬사를 늘어놓았다. 조직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박 이사가 태주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이번 물건은 중국의 거물급 수집가에게서 어렵게 입수한 조선시대 진품 백자이며 이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세탁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백자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미술품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않았지만 물건이 뿜어내는 기품과 박 이사가 제시한 감정서를 신뢰하는 듯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조직의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백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고 본능적인 의구심이 그녀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주가 손을 들어 그들을 말렸다. 그는 서연이 미술품 복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반응이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백자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백자는 완벽에 가까운 조형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표면의 빙열과 유약의 색깔 그리고 굽의 형태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미간은 점점 좁혀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평소 습관처럼 가지고 다니던 작은 확대경을 꺼내 백자의 표면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서연의 행동을 불쾌하다는 듯 노려보며 태주에게 형수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재촉했다. 감히 여자가 조직의 중요한 사업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태주는 박 이사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서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감지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여자의 눈이 자신의 전공 분야 앞에서는 날카롭고 확신에 찬 전문가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한참을 관찰한 뒤 고개를 들어 태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이에요.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박 이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씩씩거리며 서연에게 무슨 헛소리냐고 고함을 질렀다. 국내 최고의 감정사들이 진품이라고 보증한 물건을 감히 네가 뭐라고 평가하느냐며 윽박질렀다. 주변의 조직원들도 살벌한 기세로 서연을 위협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유약의 성분이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으며 인위적인 노화 처리를 한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굽 부분에 묻은 흙의 성분이 조선의 것이 아니라 현대의 화학약품 처리된 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태주는 박 이사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고 공포스러웠다. 박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연이 조직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자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서연에게 만약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과 경험을 믿었다. 보건가로서 수천 점의 유물을 다루며 익힌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아세톤과 자외선 라이트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태주의 지시로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되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세톤을 솜에 묻혀 백자의 밑바닥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모두가 숨죽여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서연이 솜을 떼어내자 하얀 솜에는 누르스름한 안료가 묻어나 있었다. 자연스러운 세월의 때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덧칠한 오염물질이 녹아 나온 것이었다. 이어서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현대식 수리 흔적들이 형광색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명백한 위작의 증거였다. 박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다.
태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박 이사를 내려다보며 감정서를 조작하고 위작을 들여온 이유를 추궁했다. 박 이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는 빚 도박에 시달리다 중간에서 진품을 빼돌리고 위작으로 바꿔치기 하여 차액을 챙기려 했다고 자백했다. 조직의 돈 수십억 원이 공중으로 분해될 뻔한 순간이었다. 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박 이사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다. 그는 조직의 규율을 어긴 자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다. 태주의 손짓 한 번에 건장한 부하들이 박 이사를 끌고 지하실로 향했다. 처절한 비명이 복도를 울렸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된 후 태주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묘한 흥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아니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다며 처음으로 인정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탁자를 짚고 버텼다. 눈앞에서 사람이 끌려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태주에게 그녀는 더 이상 짐덩어리 인질이 아니라 쓸모 있는 도구가 된 셈이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원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동생과의 통화를 요구했다. 태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건네주었다.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밝은 목소리에 서연은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으며 동생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생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이 휴대폰을 돌려주자 태주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저택 지하에 있는 자신의 개인 수집품 창고를 정리하고 관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작물과 미술품들이 쌓여 있었고 태주는 그것들의 진위 여부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사람이 필요했다. 서연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에게도 기회였다. 태주의 신뢰를 얻고 조직의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열린 것이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 제안을 수락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지하 창고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음습한 곳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보물 창고와 다름없었다. 수많은 명화와 고미술품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서연은 장갑을 끼고 본격적인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를 감정하고 상태를 기록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갔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공포와 불안을 잊을 수 있었다. 서연의 손길을 거친 작품들은 본래의 빛을 되찾았고 창고는 점차 체계적인 미술관의 수장고처럼 변해갔다. 태주는 가끔 예고 없이 창고에 들러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는 서연이 붓을 들고 작품을 복원하는 섬세한 손길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옆모습에서 그는 의외의 강인함을 발견했다. 겁에 질려 떨던 첫날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영역에서 프로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서연은 꽤 매력적으로 보였다. 태주는 서연에게 미술품에 얽힌 역사나 가치에 대해 묻기도 했고 서연은 건조하지만 성실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살벌한 긴장감은 아주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